요즘은 노트북으로 원고 작성을 하고 이메일로 인쇄소에 원고를 보내면 인쇄물 수만 장을 인쇄하는데 채 몇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1980년대만 하더라도 구석기 시대였다. 유인물을 만들려면 먼저 가리방 기구를 구입해야 했다. 먼저 네모난 가리방 철판 위에 기름종이 같은 것을 얹고 성명서를 필사했다. 롤러에 잉크를 묻힌 뒤 등사기로 유인물을 한 장 한 장 찍어냈다. 전두환 군부 정권 시절이었으므로 이 작업을 할 공간이 별로 없었다. 내 방에서 할 수도 없었고 완이 하숙방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했다. 여관방을 잡으려 해도 여대생 둘이 학교 인근 여관방에서 유인물 등사 작업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완이 언니 집에서 작업을 할까 의논했지만 그곳은 아파트였으므로 스르륵 스르륵 덜컥 등사기 미는 소리가 들려 단박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탄로나고 말 것이었다. 나는 오빠 집 지하 창고를 작업실로 점찍었다. 그리고 새언니와 오빠를 감쪽같이 속이고 오빠 집 지하 창고에서 완이와 밤새 작업을 했다. 사람 좋은 오빠는 막내 동생이 친구와 함께 리포트 작성을 위해 작업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던 모양이다. 우리가 오빠 집 지하 창고를 대강 정리하고 출발한 뒤 오빠는 지하실 창고로 내려가 보았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다. 가리방에 긁은 성명서의 내용을 보았던 것이다. 작은 실수가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나는 나름 뒷정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하필 파지 하나가 구석에 떨어져 있던 것이다. 그리고 오빠가 펼쳐둔 그 파지 위에는 전두환 물러가라 라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오빠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가 나를 제지하기 위하여 학교로 달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 학생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일정한 생활 패턴이 있었다. 옷차림부터 달랐다. 한창 멋을 부릴 나이임에도 서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그러지 않았다. 아니, 멋 부리는 것을 죄로 여겼다. 늘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다녔고 검소했다. 가능한 무리를 지어 함께 다녔다. 혼자 있으면 고민이 번민이 되어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이었다. 집에서는 말이 없었다. 요리를 한다든가 자잘한 집안일을 하는 따위의 일들에 관심이 없었다. 머릿속으로 세상을 바로잡을 혁명을 꿈꾸다 보니 일성사가 하찮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좀 달랐다.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강의 시간, 세미나 시간을 빼곤 집에 있었다. 친구를 만나도 집에서 만나거나 혹은 그 친구 집으로 가서 만났으며 집 근처에서 돌아다녔다. 어렸을 때부터 음식 만들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에도 시간만 나면 도너츠를 굽기도 하고 탕수육을 만들어 식구들에게 대접하곤 했다. 집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하긴 막내이고 보니 집에서 내 말은 끝발이 없었다. 그냥 막내가 어리광을 부린다는 식으로 모든 것이 받아들여졌다. 내가 심각하게 독재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얘기하면 언니 오빠들은 대학교 땐 다 그래.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게 뭐 그렇게 불편하니? 하며 심드렁하게 대꾸 있다. 우리는 대한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넘어 백두산 넘어가자. 등잔 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외눈발에 밟힌 꽃송이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조국에. 내가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면 옆에서 듣고 있던 큰언니는 막내야, 아무도 너네 안 기다려. 지금 일제치하가 아니잖아? 하며 피식 웃곤 했다. 엄마는 이런 말도 하셨다. 막내는 어렸을 때부터 예쁜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나가서 놀지도 않았어. 자기보다 조금만 예쁜 옷을 입고 아이들이 지나가면 더 예쁜 옷을 사달라고 떼를 썼다. 네가 여대에 가고 엄마는 진짜 걱정이 많았어. 네가 멋을 부리기 시작해 옷값이 너무 들면 어쩌나, 멋만 부리려고 하면 어쩌나. 그런데 네가 늘 청바지만 입고 도무지 멋과는 담을 쌓고 책만 읽어서 내 딸이 참 대견하다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다 데모하려고 그런 거야? 엄마는 비용을 좀 부담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멋쟁이 일회생으로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랫동안 푸념하듯 말하셨다. 엄마는 친구들이 많았다. 이후 엄마 친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즈음이 되면 엄마는 친구들 교육을 단단히 시켰다. 첫째, 대학생이 되면 어떤 차림을 하고 다니는지 잘 살펴라. 둘째, 아이 방에 수시로 들어가 어떤 책을 읽는지, 혹시 일기장에 무슨 내용을 쓰는지 몰래 살펴라. 셋째,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어떤 성향인지 점검하라.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학점을 물어라 등등. 그러나 엄마의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었던 듯하다. 아니면 엄마 친구들이 엄마 말을 건성으로 들었음에 틀림없다. 아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부모 못 속이는 자식 없다지 않는가. 엄마 친구 자녀들 중에 몇몇이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런 자녀를 둔 엄마 친구들은 모이면 엄마에게 내 딸이 선구자였어 라고 면박을 주곤 했다. 당시 우리를 학생운동의 길로 이끈 것은 시대였다. 아픈 시대의 아픈 현실이었다. 엄마의 교육이 아니라 엄마, 할아버지의 교육에 있었어도 몸을 던져 시대를 밝히고자 하는 우리들의 정의감을 막지 못했을 거다. 가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보, 데모에 미치지 않았다면 나는 뭐에 미쳤을까? 당신은 신앙에 미쳤겠지? 남편은 이렇게 답한다. 학생운동의 본질은 순수한 열정과 비타협적인 투쟁이야. 우리가 다른 뭔가에 빠지지 않고 반군부 독재 투쟁에 빠진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젊은 날에는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 같다. 남자들은 여자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당구 같은 놀이에 빠지기도 해. 맞아 여보, 우리 오빠들은 등산과 무전여행에 빠졌었어. 대학교 때 오빠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 나는 순간 언니들을 떠올렸다. 두 언니 다 얌전한 듯 보였지만 책과 지독한 연애에 빠졌었다. 형사들에게 잡힌 나는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전 몸수색을 당했다. 2명의 남자가 몸수색을 하고 있었다. 한 명은 늑수그레했고 다른 한 명은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내 앞에 몇 명이 더 검색을 당하고 유치장으로 들어갔고 나이든 남자는 매우 악질적으로 몸수색을 했다. 내 순서가 다가오자 겁이 덜컥 났다. 몇 명의 여성들이 몸수색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윗도리를 벗어야 했다. 경찰들은 불에 지어 속까지 검사했다. 심지어 바지 속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한 여성에게는 팬티만 입힌 채로 제자리 뛰기를 시키기까지 했다.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싶었고 눈앞이 캄캄했다. 내 순서도 아니었는데 수치심, 불안, 초조가 뒤섞여 내 얼굴이 가관이었나 보다. 늑수구레한 남자가 나를 힐끔 보더니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왜 그렇게 떨고 있어? 한마디 툭 던지곤 씩 웃었다. 바로 앞사람의 몸수색이 끝나고 내 차례가 되었다. 순간 전화벨이 울렸고 20대 초반의 남자가 전화를 받더니 늑수그레한 남자에게 낮게 뭐라고 전했다. 그러자 늑수그레한 남자는 나를 힐끗 보더니 어디론가 급히 사라졌다. 젊은 남자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박정만 알죠? 박정만이라면 우리 학교 7, 8학번 선배 언니다. 나는 정만이 언니 말인가요? 되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친구예요. 저 사람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요. 그는 하는 듯 마는 듯 내 몸수색을 마쳤다. 그 젊은 남자는 전경이었다. 그는 나도 밖에 있을 때 시위 많이 쫓아다녔어요 라며 유치장 문을 열었다. 그는 한 달 후 제대한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서 보면 똑똑한 놈들이 다 시위 주동을 해요. 어떤 때 나는 저 똑똑한 놈들이 시위를 주동해 잡혀가니 내 경쟁자가 줄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우리나라는 누가 이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나라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지만요. 라고 그가 말했다.
유치장 안에는 8명의 여성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후 나는 이전에 내가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유치장에서 만난 사람 중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은 2명이다. 한 명은 갑자기 내게 다가와 춥다면서 점퍼를 잠깐 빌려달라고 했던 젊은 여성이다. 커트머리에 눈이 컸다. 엉겁결에 점퍼를 벗어주었다. 22살의 나는 깡말라 있었다. 점퍼가 그 여성에게 맞지 않았다. 그는 지퍼를 채우지 못하고 점퍼를 걸쳐 입으며 고맙다고 했다. 처음엔 추운 줄 몰랐는데 점퍼를 벗어준 뒤 30분쯤 지났을까? 오슬오슬 등에 한기가 느껴졌다. 그래도 명색이 데모 학생인데 추운 티를 낼 수 없었다. 점퍼를 돌려달라는 말은 더더욱 할 수 없었다. 잠시 점퍼를 빌려달라고 했던 여성의 잠시는 이틀이 되었다. 지금까지 그 여성의 젊은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날 밤 새우잠을 자면서 추워서 떨었던 기억 때문일 거다. 다른 한 명은 얼굴이 하얗고 예쁘장한 50대 아줌마다. 그날 새벽에 달달 떨며 자는데 잠결에 누군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담요가 아니라 스웨터였다. 그는 혀를 끌끌 차며 내게 저자가 얌체구먼. 이렇게 떨고 있는데 남의 옷을 껴입고. 데모 학생이 어리숙하긴 하면서 혀를 끌끌 찼다. 사회였다면 그 50대 여성이 젊은 여성에게 내게 옷을 돌려주라고 말함직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등줄기가 서늘하고 오한이 오는 게 몸살이 올 것 같았다.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점퍼를 벗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여성을 바라보니 속으로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데모 학생의 혹이었을까? 내 입에선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별로 춥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허세는 떨었는데 유치장에 있는 며칠 동안 편도선에 감기에 몸살을 심하게 앓았다. 점퍼 탈취 여성은 이틀 후 유치장을 나갔다. 서울구치소로 옮겨간다 했던 것 같다. 데모 학생들이 재판을 받을 때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점퍼 탈취 여성을 만나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었다. 지금 같다면 점퍼를 빌려주지도 않았을 거다. 그때 나는 서대문 구치소에서 만나면 어두운 곳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가 어딘가 꼬집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다 징벌방에 갇히면 어떡하지? 22살의 나는 이상한 걱정까지 하고 있었다. 유치장에서 선잠을 잔 다음날 아침 일찍 숙부가 면회를 왔다. 숙부의 첫 마디는 왜 그랬어? 였다. 우리 숙부는 헌병 출신이라 당시 군부 정권 내에 아는 사람이 많았다. 무엇보다 숙부는 아버지와 달리 베푸는 스타일이어서 인기가 좋았다. 우리 집에 오시면 항상 용돈을 듬뿍 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작은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기다려졌고 작은 아버지가 대문을 들어오시면서 형수요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면 매우 반가웠다. 우리들에게만 그러셨을 리 없다. 숙부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관대했으므로 인간관계가 아주 좋았던 것이다. 가끔 엄마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말아 보이며 숙부는 요것에도 재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일은 각하께서 엄단에 처하라고 한 일이라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는다. 힘들지? 그래도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보거라. 여기 형사들한테는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함부로는 못할 게다. 대강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하지만 모든 말은 말로 인지되었을 뿐 독해가 되지 않았다. 머리가 멍했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도둑질을 했나? 사람을 다치게 했나? 사람을 죽였나? 뭘 잘못했다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이런 어두컴컴한 굴에 나를 잡아 가두어 둔다는 말인가? 데모 학생이라는 딱지가 있어서 남 앞에 있을 땐 당당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시퍼런 군용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다. 숙부가 다녀가시고 채 1시간도 안 되어 아버지가 지도교수와 함께 면회를 왔다. 지도교수였던 김모 교수는 나를 보고
너는 학교에서 너무나 조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티가 나지 않는 학생이었어. 학점도 높지 않은데 시위 주동을 해 깜짝 놀랐다. M은 학점 평균이 매우 높은 우수한 학생이었지 라고 말했다. M은 사학과 7구 동기였는데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려다 발각되어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다. 지도교수 말을 들어보니 나는 서클 수칙대로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잘 처신한 것이었다. 학생운동의 전사답게 학교 생활을 잘한 것이다. 서클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서클 공부와 학점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 서클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학교 공부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학점이 높을 수가 없었다. 서클 활동을 하면서 학점이 높은 친구들을 우리는 별로 평가하지 않았다. 둘 다를 잘하긴 힘들었다.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학점 높은 친구들이 우수한 학생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학생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얼치기 학생 운동가일 뿐이었다. M은 서클 활동도 충실히 하면서 학점도 좋은 예외적인 케이스였다. 나는 교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그 교수는 보수적이고 실력도 형편없는 데다가 복부인 같은 이미지라 학생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도교수를 바라보곤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스승이 아이가 감옥 안에 갇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돌아가세요. 학교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경상도 말투는 도드라졌고 아버지가 얼마나 교수에 대해 화가 나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아버지가 아버지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는 겨우 2대 정도 다니면서 내 학점이 좋지 않았다는 말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 당시 2대에 대해서는 2가지 엇갈린 평가가 있었다. 우수한 여성 인재를 배출한다는 학교 이미지가 그 하나이고 좋은 데 시집 가려고 가는 학교라는 것이 다른 하나였다. 아버지는 후자의 입장에 가까웠다. 그래서 내가 이대를 간다고 했을 때 차라리 공주사대 장학생으로 가라며 극구 말리셨다. 공주사대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교사가 됐겠지. 전교조 활동을 했을까? 가지 않은 길에 선 나를 상상해보는 것은 흥미롭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부질없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면서 내 학점이 높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구치소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도교수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버지를 괴롭히는 일인지 모르면 나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다. 아버지의 기습에 당황한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의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해가 시위 주도를 할 때 몇 명이 모였는지 보긴 하셨습니까? 그 2대 후문 쪽이 꽉 찼잖아요. 요즘 그렇게 큰 시위가 있었습니까? 경찰도 3,000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3,000명이 호응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영웅이에요. 못을 박아버렸다. 영웅이라는 단어가 생경하게 튀어올랐다. 아버지의 영웅은 오다 노부나가 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무언가를 과장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아버지는 당황하고 계신 거였다. 김 교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경테를 위로 올렸다. 그리곤 내게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 사실 학교에서도 별로 해줄 일이 없다. 잘라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리창 면회실 유리창 밖 아버지와 김 교수가 서 있던 그 광경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김 교수는 늘 올린 머리를 하고 다녔다. 동그란 검은 테 안경을 썼으며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 김 교수를 볼 때마다 어떻게 살면 저렇게 볼이 통통할까 생각하곤 했는데 유치장 면회실 창을 통해 본 김 교수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작았고 김 교수의 얼굴은 곧 터질 보름달 같았다. 김 교수는 다시 면회 오지 않았다. 나도 그가 면회 오길 기다리지 않았다. 바로 그날 후배 수기가 유치장으로 들어왔다. 유유상종이라고 데모 후배 학생이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몸살이 나았다. 주변 사람들은
어제까지 그렇게 아프다고 난리더니 엄살이었던 거냐? 라며 나를 놀렸다. 그를 통해 학교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완이 잡히지 않고 도바리 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걱정이 되었다. 선배들은 말했다. 절대 도바리는 치지 마라. 도바리는 악의 세계로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처음 몇 달간은 도바리도 칠만한데 몇 달만 지나면 모두가 도바리를 지겨워한다. 무조건 잡혀라. 어떻게든 형사 앞으로 다가가 잡히라고 반복해서 얘기해 주었었다. 그런데 완이가 도바리 생활을 하게 되다니. 완이는 잡히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완이를 잡으려고 형사들이 다가올 때마다 시관 앞 잔디밭에 있던 이대생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형사들을 하이힐 굽으로 때리고 꼬집어 움쭉달싹 못하게 하고 완이를 도망시켰다는 거다. 서클 활동을 하던 친구들은 어떻게든 완이를 잡혀가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지켜보던 이대생들이 번번이 완이를 구해내는 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숙은 그날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시관 잔디밭에 전형적인 이대생 스타일의 학생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그런데 형사들이 완이를 잡아가려 하자 그중 가장 옷차림이 단아한 한 여학생이 안 돼! 안 돼! 소리치며 완이 쪽으로 달려갔다. 모두의 시선이 예쁜 여학생에게 쏠렸다. 형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여학생은 갑자기 하이힐을 벗어 완이를 잡고 있는 형사 손목을 내리쳤다. 그것이 신호처럼 되었다. 몇십 명의 이대생들이 우르르 형사들을 애웠었다. 완이와 옷을 바꿔 입는 여학생, 형사 점퍼를 잡아당기는 여학생, 형사의 손목을 꼬집거나 무는 여학생들을 당해낼 수 있었을까? 완이는 무사히 학교를 빠져나왔다. 그만큼 당일 시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호응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